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2부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끝으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강릉의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예,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이제 식수 공급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어제 그 14.8%였는데요. 이 평년 저수율이 71.7% 정도 됩니다. 이제 평소에 5분의 1 수준인 건데, 이 오봉저수지가 이제 강릉의 이 생활공업용수의 86.6%를 책임지는 상수원이거든요. 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 급수를 시행 중인데요. 이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 3천여 세대에 이 수도 계량기가 75%까지 잠깁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공무원과 이 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 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한 2,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 75% 제한 급수는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강릉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 소방차들이 투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 소방서뿐 아니라 수도권과 경북 등 이 전국에서 온 소방차들이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이제 홍제 정수장에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네. 강원도 내 20대, 타시도 51대 등 총 71대가 동원됐는데요. 이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입니다. 이제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속에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소방호스로 급수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소방차 대신 이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하루 3,000톤의 물을 급수합니다. 앞으로 고지대 가구부터 물이 끊어지는 단수 상황이 오면 이 소방차들이 각 가정으로 가서 긴급 급수를 나서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강릉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린 다음에 이제 한 당분간 열흘 동안은 비 소식이 없거든요. 네. 극심한 가뭄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오늘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9일과 10일 여야 대표들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고요. 15일부터는 나흘간 이 분야별 개정부 질문으로 국정 전반을 겨눕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첫 전장은 아무래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오면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에 이 표결될 전망입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도 쟁점마다 좀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요.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이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공언한 이 검찰 개혁, 이 경우에 이제 민주당은 당장 추석 전까지 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론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국회 개회식 의상을 두고도 여야가 맞섰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달라고 지난주에 제안했는데요. 이게 이제
현 민주당 의원이 이제 K컬처 확산을 위한다는 뜻에서 지난주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왔는데 이를 의장에게 건의해서 이러한 제안이 국회 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를 두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복 차림으로 맞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을 통해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오늘 오후 열릴 정기국회 개회식과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상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입법 독주 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예, 한 총재는 자신의 지시로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불법 정치 청탁과 금전 거래에 관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SNS를 통해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또 한 총재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파고들고 있어요. 예,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당선 축하 금거부기를 건네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네. 그런데도 잠적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연가를 내고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잠적이 아니라 해명, 수습이라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반서방 진영 정상들이 속속 중국에 집결하고 있죠.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인도 모디 총리까지 중국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텐진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 푸틴 대통령 방중에 앞서 이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협력 움직임에 여기에 이제 인도도 거들고 있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중국이 파트너이지 적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사실 앙숙처럼 지냈던 인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중국과 좀 협력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오늘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나오던데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 편으로 오늘 평양을 출발해 내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 열차를 이용해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이동할 때 소요 시간이 한 20시간이 좀 넘거든요.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첫 방중인 지난 2018년 3월과 네 번째인 2019년 1월에 각각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2차례 방문길에는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 참매 1호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네. 지금 김 위원장이 굉장히 사용을 꺼리고 있다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당국이 또 북중 접경 지역으로 평양, 베이징 간 열차 통과 경로인 이 라오닝성 단둥에서 출도착하는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거든요. 또 특정 호텔에 외국인 예약이 제한된다는 점도 김 위원장의 열차 이용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열차가 지나가는 경로가 유력한 단둥의 이 중조우이 그 외교가 굉장히 그 중조우이교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평소에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이 호텔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외국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호텔 측은 중국인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전승절 행사에 참석 예정인데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그 외교 당국인 이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이제 KBS에 나와서 네. 만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좀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참석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행사가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초대장이 이미 발송은 됐지만 이 북한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에이펙에서의 북미 회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면서도 미국 측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과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주변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 태안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동해안은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강릉 35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32도, 서울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판교에서 시작된 정체가 판교 진출로까지 이어져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인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인데요. 매송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팔탄 분기점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안산 부근 3차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자 요금소에서 서안산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인데요. 인천 시점에서 석수까지 막히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시죠. 박상혁 의원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이나 각오 먼저 전해주시죠. 예, 9월 1일 오늘 또 월요일인데요.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서 네. 이런 전략을 논의하고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들도 함께해서 토론도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번 정기국회를 생각하는 키워드로 생각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의 문제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오원식 국회의장 화합 메시지, K컬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복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한복 입나요? 예, 뭐 저런 의원이 다 입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들도 가급적 의장님의 뜻을 존중하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성 의원님들이 작년에 입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부응을 하자. 특히 올해는 또 에이펙도 있고 또 한복의 아름다움들이 김혜경 여사가 최근에 또 정상회교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글로벌하게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고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뜻이다라고 하셔서 이게 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정기국회에서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나온다는 네, 또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정기국회 아무리 서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여야 간에 대립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첫날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합니다.
네, 정기국회 쟁점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의 인력과 기간 늘리고 그다음에 대상을 확대하는 덧센 특검법 왜 필요합니까? 예, 지금 특검법이 3가지가 지금 현재 네. 운영이 되고 있고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처리할 사안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검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예, 어떤 데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특검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메워야 되고 또 이후에 이게 지금 수사 단계에서 기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소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검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요. 그리고 특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특검이라는 거는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수사 범위를 미리 정하죠. 그와 관련된 수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검의 활동 취지를 보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그 몇몇 의원들이 특검법은 원래 당론 발의였고 그거에 따라서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특검 특위에서도 그런 네. 부분들을 모아서 개정안을 내놨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에요. 그 처리 일정 좀 구상하고 계신 거.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3개가 만약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에 필요한 시간이 법안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당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함께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받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사정정국 끌고 가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게 뭐 무한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적정 정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마무리 그다음에 공소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뭐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얼마 전에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도 발족하고 네. 저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좀 생각이 이제 딱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딱 1년 후에 지방선거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월 3일로 모아졌던 내란을 해결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그 열기를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지역으로까지 확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들은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죠? 예, 어제 그 전현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런 그 최근에 한덕수 씨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네. 또 과거에 보면 그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했던 김혜성 씨 나중에 구속은 됐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한계 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내란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게 단순 일반 재판부가 해결하기에는 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걸 내란을 단순히 평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로 하기에는 일반 재판부로는 좀 감당할 수 없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아직은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마무리가 될까요? 이번 주 논의를 지도부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조금 있다가도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특검 관련된 법률안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또 돌아오고 있는 정부조직법 문제 이런 네. 부분들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번 주 안으로 딱 끝나게 것이냐라고는 질문에는 제가 좀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 요소는 없을까요? 내란특별재판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감안해서 전현희 의원님도 법률가이시고 해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얘기 중에 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날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와 연관되어서 활동한 정황들이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한예종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학교를 폐쇄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특검이 그런 부분까지 좀 미치고 수사가 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좀 문제 제기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 공개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법을 개정하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동의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오래된 이게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개혁을 해야 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하려면 여러 가지 토론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정부조직법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검찰청 문제를 검찰청을 어떻게 해체하고 뭐 별도의 중수청을 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기존의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고 하는 관행들, 제도들을 운영하려면 많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들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는 쟁점들도 여러 가지고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도 있을 거거든요. 결국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의 그 실용적인 생각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시고 그래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국민적 피해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저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이거를 뭐 빠른 속도감과 대통령의 토론을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번 당정대 만찬 이후 또 정청래 대표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구체화와 상세화의 과정이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중론과 속도 조절론의 방점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국민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유예 기간도 필요하고 그 안에 준비돼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직도 움직여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사 절차라든지 관련된 형사소송법 시행령 그리고 또 대법원도 여러 가지 관행들을 고쳐야 될 겁니다. 규칙들을 이러려면 굉장히 꽤 오랜 동안 논의와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금 25일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 이런 부분을 완결하려면 본회의를 이렇게 매일매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5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폐지, 예를 들면 이제 공소청, 중수청 설치 이제 이런 틀이 잡히는 거고 사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조직법에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우리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또 기후에너지부 설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담겨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정부 조직의 틀을 마련하면 예를 들면 공소청 설치법이라든가 중수청 설치법이라든가 이건 이제 후속 작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가 좀 관심을 끕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했는데 정 장관도 검찰에 장악됐다. 검찰에 개혁 오적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입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작심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그만큼 많은 국민적인 염원이 담겨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인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검찰 독재 협조해왔던 인사들을 분명히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많은 부분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직자로서의 평가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뭐 어디 저는 과거에도 일반 검사들이 검사들 내부망에다가 뭐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사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저희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정당이긴 하더라도 다 어떤 특정 정당의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공직자거든요. 이분이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은 제대로 된 수사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본인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야 관계도 살펴보죠. 앞서 살펴본 쟁점 법안들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한데 이 야당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야당과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고 내란을 극복하고 척결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일관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대화하고 계속적으로 뭐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모아준 국민적 민의의 바탕을 둬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일정 그 국가인권위원 부결에 항의해서 상임위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회 일정 거부 카드 이런 걸 계속 쓴다면 물론 야당도 손해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먼저 그 전에 이 국회가 추천하는 인권위원회에 예. 대해서 이렇게 반인권적 인사들 지금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기구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처음에 도입될 때도 그렇고 그만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기구를 망치고 아예 기관 자체를 거의 형해화시킬 정도로 만들어놨는데요. 지금의 뭐 안창호 위원장이라든지 네. 뭐 여러 상임위원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더해서 그런 비슷한 인사들만 추천하려고 이 국민의힘이 하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아주 지탄받아 마땅한 이야기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 인사청문회가 네 부처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서 또 중요한 일정이 바로 국정감사거든요. 그건 다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야당이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고 망각할 때 저는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야당은 야당답게 이 원내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가 더 풍성해지는 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제발 이 더 이상 야당답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뭐 계속 뭐 전환길 씨 같은 사람들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국민의 힘이 더 이상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기 좀 어렵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야당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오래된 재판을 받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국회 동료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관련된 사안으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네.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침묵하거나 아니면 숨기다가 계속 저희들이 그 재판은 대체 언제 받는 거냐. 국민들은 다 그 재판 끝난 줄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또 이번에 이제 간사로 되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척점에 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저는 맞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 선수나 관행을 보면 좀 선수와 관행과는 좀 다른 인사였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저 김병기 대표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정청래 대표하고 상의하고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 논의할 땐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좀 저희들로서는 좀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선에 책임 있는 다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함께 국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분은 지금 해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임이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후속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약속하면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하겠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공언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빨리 만나자라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 것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장동혁 대표가 또 과거에 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 개진을 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이런 조건을 거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후의 과정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만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여야 대화가 더 어려워지겠죠. 여야 대표의 악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 회동이 만약에 대통령과 이루어진다면 악수 가능할까요? 아니 뭐 그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악수라는 거는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고 대화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모이는 자리 이렇게 통해서 지금 저는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내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 발생한 여러 가지 국민적 경제 어려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빨리 여야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갖는 정치인들의 태도이자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권성동 대표는 저는 원래부터 포기할 거로 예상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본인도 그렇게 결국 밝혔죠. 과거에 우리 강원도 사건 때도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로 보여졌는데요. 또 이미 당 차원에서 그 포기 각서도 썼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아마 정면 돌파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의 구체성을 볼 때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책임 있게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 혁신정책연구원인 조국 전 대표 서울 잘 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뭐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과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우리 청년들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사건 때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은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미래라 생각하고 자꾸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언론의 어떤 특정한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으니 자신의 정치로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치를 하실 거면 나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하니까 내 임기 보장하면 이미 지방선거는 지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씨가 과거에 대구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사실상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방통위원장을 한 겁니다. 적절치 않은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버티면서 몸값을 올리고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하의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선미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휠체어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은 늘 망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 여름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고 이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제주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9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이어서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클 전망입니다. 또 오후까지 곳곳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곳에 따라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최고 80mm가 되겠는데요. 다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동해안은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강릉 35도, 대구 33도, 대전 광주 32도, 부산 31도,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막 그 스튜디오로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시간 잘 맞춰서 차가 좀 막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방송에 생동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월요일이라서 뭐.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개원식의 의상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복 착용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겠다고 합니다. 개원식 시작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홍 대표님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숨 좀 돌리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취임하고 나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이제 대화의 타협의 근간을 둔 그런 소통 정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 한 축을 자리매김했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 가정 그 기간에도 국회는 열려서 대려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뒷받침하는 뭐 국내 정치가 안정된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때 세제 개편, 상법 개정, 뭐 노란봉투법, 뭐 방송 3법 이런 게 뭐 할 것은 상당히 9가지 정도 계획 입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처리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오늘 이제 정기국회 이제 개헌하고 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국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아주 뭐 국지간 일정들을 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상 역대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집권당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벌써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야당 대표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지 않고 서로 뭐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도 이것도 참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도 정기국회 이제 개헌을 갖다 맞아서 좀 한복 입고 좀 서로 좀 품격 있게 좀 이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럴 행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당대표 체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대려 상복으로 그러니까 검은 네. 양복 안에 하얀색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뭐 이렇게 해서 상복으로서 좀 의연한 그런 입장을 좀 각오를 또 다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기국회의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 이 한복과 이 저기 상복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국회? 근데 뭐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김성태 대표님 저보다 훨씬 오랜 경험이신데 뭐 이런 일이 꼭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근절 입은 안 달아서 다행이네 뭐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절 입은도 답니다. 달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달기로 했어요. 네. 과거에도 근절 입은 단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의 좋은 선의로 한복을 입고 하자 이런 아마 의도였는데 이제 전혀 엉뚱한 대로 이게 불똥이 튄 거죠. 아마 거꾸로 얘기해서 우원식 의장의 한복 제안이 없었으면 상복 얘기가 안 나왔을 그렇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현재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 세 분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국회의장님도 전 이런 거예요. 뭐 요번에 한복과 상복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의사와 관련돼서 세 사람 같은 간에는 이 약간의 좀 그래도 서로 간에 대한 이해와 그 양해, 협조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식 의장님도 그냥 그대로 발표하시기보단 양당 원내대표한테 어떠냐. 그래서 그 두 분이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의장이 일방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자 제안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원내대표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장께서 그래도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인데 수장이 제안을 하면 뭐 다른 때 상복을 입는 건 또 몰라도 굳이 의장이 제안한 날 상복을 입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상복 옷으로 드러난 거지만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 때로는 뭐 그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조금은 제어한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수당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당에게 다수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그런 거죠. 의장은 뭔가 안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소해야 되고 몇 번의 그 반려나 제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소수당에게 얘기하면 소수당도 협상을 강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하면 소수당은 야 의장이 언젠가는 다수결로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여당 다수당이 원한 대로 가는 것보단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안건을 좀 개정하는 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가 그 자기 당의 야당에 돌아가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언젠가는 이거 다 그냥 여당 안대로 통과될 텐데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협상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의장한테도 우리가 지금 협상안을 언제까지 만들 테니 그때까지는 그냥 일방 처리하지 마시고 협상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요즘 이 세 분 그러니까 그 다수 의석을 가진 여야 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저는 그 화학적 결합 케미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쟁점 법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당정의 발언이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김승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현재 중재안을 제시한 그 내용이 그나마 당정 간의 이 엇박자에 그걸 뭐 그나마 수습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됐어요. 즉 그 말은 이제 정부 조직법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부터 먼저 이걸 개정해 놓고 앞으로 이제 뭐 중기청이든 이제 공소청이든 네. 그렇게 검찰 조직이 이제 세부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법조계뿐만 아니라 네. 국민 여론 그런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아직까지 헌법에는 검찰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헌법에 유지되는 그 검찰 조직을 갖다 정보 조직부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결정을 해놨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검찰 조직이 어떻게 작동돼야 될 부분인지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정치적 어떤 목적 그리고 정당의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의 그 목적에 한배를 타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야당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엄청난 변화를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 손에 쥐고 있다 해서 검찰 개혁 법적으로만 개혁을 완수시켜 나가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 검찰이 그동안 유지한 그럼 검찰이 지금 현재 공소장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뭐 처분 쓰고 그 보안 수사하고 이것만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좀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서 모든 걸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도 다 작동시켜 가지고 한치의 오차 차질 없이 이게 작동되도록 하자.
그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고 그걸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그 입장을 가지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것도 아주 뭐 느린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에요. 그런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는데 그걸 갖다가 정청래 지금 실온 당대표께서는 뭐 9월 25일까지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 밥상머리에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제도의 변화를 가져가고 난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사법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표님, 이 검찰청이라는 이름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되면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부조직법에는 지금 이제 중수청을 어디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거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거냐 말 거냐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은 그 큰 틀에서 검찰 이제 그동안 그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던 것을 네. 이제는 분리시키자 하는 게 그동안 민주당의 개혁안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검찰이 했던 역할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중수청을 한국형 FBI를 만들자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논의해왔던 내용인데요. 이걸 저는 이번에 그 논란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의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민주당이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22대 국회가 그 한지도 벌써 1년하고도 한 몇 개월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4월 총선 끝나고 5월 말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그 임기 시작된 5월 말로부터 기준을 해도 그 15개월 정도 이상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저는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검찰개혁 얘기해놓고 이 구체적인 안을 아직까지도 이거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왜 이러냐 이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당과 정부 여당 간에는 늘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과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이견이 표출되는 방식 그리고 갈등과 이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 그다음에 통합하는 역량 이게 정치적 역량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여권 스스로가 확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일부 상당수 지금 야당 뭐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일부 사실에 부합한 비판일 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국민 혼란이 있을 거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거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중도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이번에 그 민영배 의원을 포함한 검찰특위 그 당내 검찰특위든 이런 논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논란을 해서 안 됐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그 원보이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원보이스라는 거는 그 뭐 하나만 입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해서 다 이견을 갖고 논의하고 딱 정리된 것들만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다. 이것 정도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어디에 두겠다.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수청을 다시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네. 다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또다시 갖는 문제가 생겨요. 한 기관에서. 그렇다면 근데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청
중수청, 국가수사본이 다 행안부 하나로 들어와서 경찰들이 다 할 경우에는 이 제복을 입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되냐? 그 우려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법무부가 오르냐 행안부가 오르냐 그럼 제3의 안도 있을 수 있죠. 중수청을 중수처로 만들어서 총리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독립시켜서 중수처로 해가지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안을 사전에 만들 준비해 놓고 9월 말에 그 법안 통과하겠다라는 걸 정부조직 개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조직법은 내일 모레 통과시킬 예정인데 아직까지 여권 내에서조차 그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야당은 물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불협화음 또 이 이견을 노출하는 과정이 매우 아마추어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홍 대표님 말씀하고 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쟁점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답답하면은 뭐 이런 지금 현재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논쟁과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이제 끄집어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대통령 자신도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집권당인 민주당만 이건 일방 독주로서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야 이게 울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좀 전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소불위의 지금까지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경종을 울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정치, 경제, 인권 모든 윗부분에 다 그냥 올라타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합리적 논쟁과 토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야당의 목소리나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가감 없이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걸 결론은 심판도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님 말씀처럼 행안부 산하에 그럼 경찰 조직이 있고 거기에 국수본이 있고 여기 중수청까지 또 들어간다 칩시다. 모든 게 이제 오남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거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공수청은 이제 뭐 기소 여부 판단하고 이제 공소 이제 네. 절차만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그 보안 수사 요청을 갖다 또 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절차도 누가 가져갈 거며. 그런 부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검찰개혁이라 해가지고 뭐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호떡집에 그냥 호떡 구워내듯이 금방금방 이렇게 구워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권이 과도한 행사로 그동안 인권 침해도 발생했고 또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진실 발견과 또 피해자 보호 포기적인 포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 수사가 전부 다 이게 뭐 또 뭐 정말 국민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능력이 검증이 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사 역량.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좀 깊은 논의의 시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반성을 좀 이렇게 복기해 보면요. 첫째는 그 검찰 개혁의 시점을 놓쳤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들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적폐청사를 오래 끌면서 당장 검찰 그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검경 수사권 그 검찰 수사를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 그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선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의 검경 수사권 분리보다는 정치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제 하고 차원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권력기관의 개혁은요 정권 초기에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막 속도를 내자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요. 꼭 그 9월 이번에 25일 추석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금년 12월 안까지 검찰 개혁안 처리 못하면 잘못하면 또 좌초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그 지방선거가 시작되잖아요. 지방선거 시작되면 또 이런 그 정치적 쟁점 상황이 되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선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벌써 하다가 내년 지나면 벌써 2년 정권이 2년차 3년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겠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권력의 지지율 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정권 3년차 2년차 후반 3년차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또 어려운 그 권력기관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당대표와 지금 민주당의 그 검찰개혁 특위위원들이 속도감 있게 가자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이러한 개혁들이 국민적 그 이해나 그 지지 기반 없이 갔을 때에는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자력의 원전의 부담을 낮추고 그 재생에너지 부담 그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어요. 정권 초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몇 가지 그 신고리 그 원전은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하고 그 신한울 발전소 그 새로 짓는 원전에 대해서 당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이 이런 게 왔었어요. 이거 원래 약속된 거 하나만 하면 우리도 에너지 전환 정책, 원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에 그쪽으로 가는 쪽에 한번 합의해서 어떤 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같이 하는데 동참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내에 있던 조금 더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네. 그것도 안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홀드가 됐죠. 안 지어주는 걸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 진행된 거예요. 다 진행됐고 에너지 정책은 다시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후퇴해버리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 당시에 그걸 결과론적이지만 똑같은 결과였지만 합의해서 뭔가 한 걸음 더 진전했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혁일수록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었고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국민적 토론한다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집단지성을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편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 있게 민주당이 정리된 안을 설득력 있게 대통령이 판을 만들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같이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민행배 검찰개혁 TF 위원장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자신의 당의 입장에 전적으로 다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더군다나 5선 의원이고 자기는 재선인데 뭐 선수를 떠나가지고라도 딴 데서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친정집에서 온 그런 분을 할 때 그렇게 무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법무부를 어떻게 지휘해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또 임수정 검사죠.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임원정 검사. 이 검찰개혁에 오적이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봉국 지금 현재 민정수석을 가장 이름 맨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검찰개혁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 논의 과정과 또 이게 진행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당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을 완수시킬 수 있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권 구조의 이 핵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 수사기관의 독립적 수사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공소권 뭐 공소 유지 기능만 존치를 시키고 보안 수사권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제한적인 그런 범위에서만 인정을 한다. 그럼 사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다 중수청이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절차 없이 그냥 민주당이 제출한 지금 현재 그 검찰 개혁안 이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정부가 왜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왜 있고 야당은 왜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독단적으로 이걸 진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har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요거 하나만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했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문정 동부지검장 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격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이문정 검사 굉장히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도 뭐 순환도 많이 받았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동부지검장이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어떤 방안을 낼 수 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인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세미나 자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은 뭐 중수청을 뭐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뭐 보안수사권 여부라든지 또는 중수청 문제를 그 행안부로 가자는지 그런 안은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과거에도 지금 검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만약에 다른 검사가 그러면 그 인사들 이런 공개적인 인사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해서 지방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경찰차장 또는 뭐 관련된 민정수석 등등을 대놓고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옷 벗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중수청을 법무부로 보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공직자들은 특히 그 중요한 공직자들은 저는 공직자들이 그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거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동안 도리어 그런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인들이 위에 눈치만 보고 정책 대안을 말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그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문정 검사가 본인이 했던 좋은 말이 그 소위 오적이라는 말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문정 검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 아마 마이크를 여러 군데에서 들이댈 텐데 그럴수록 저는 이 정책적 대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만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특검법 개정안 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인력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여야 간에 좀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 그렇게 요 근래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단독으로.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더 시행상법 개정만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더 시행 특검법을 이제 또 위반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곧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더시엔 특검법은 쉽게 말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또 연장도 하지만은 수사 인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또 보강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들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치 전국을 가져가려는데 이 특검에 가는 방향 이거는 1년 365일 특검이 작동되게 하자는 것은 그만큼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정치적 큰 피해를 입히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센 특검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뭐 필요하면 더 센 특검 아니라 더 뭐 센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특검법안을 만들어가는 거야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마 이 훨씬 전에 특검 시작이 전에 우려했던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현실은 역사에 비춰가면서 우리가 이 반성도 하고 시사점도 찾아야 되는데 적폐청산 수사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에서 좀 시사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별건 수사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 일찍. 예, 네. 제가 전에부터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 특검 지금 특검 뭐 법안 통과되기 전부터요. 맞습니다. 집중해서 핵심적인 수사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관은 가능하면 금년 연말 안으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거의 마비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이게 적폐청산인지 일반 수사인지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특검 중에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사안도 분명하고 이거는 분명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수사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수사 혐의가 15개인가 16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것만 해도 한 5-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수사 중에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별건들이 막 튀어져 나와요. 처음에 뭐 나토 3종 세트 귀걸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금거북이 이런 거는 당초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매각 매직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생각하지 못한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도 김성태 대표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얘기했을 때 이거 김건희 특검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던 적이 있고 김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못하면 너무 수사기간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당초 국민들이나 또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일괄 기소해서 재판부로 넘어가고 그로부터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 내란 수사가 내년까지 1년 내내 내란 수사를 이어간다. 물론 필요한지 여부는 그 특검에서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겠죠. 왜 필요한지. 그걸 보고 얼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느냐가 핵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저는 두 가지는 좀 특검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수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 추진 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계엄에 적극 동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뭐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방조 혐의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총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왜 직언하지 못했느냐. 결국 눈치나 보는 그런 소인배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점 비판에서는 정말 뭐 그 비판은 달게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이 이제 영장 청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부체계에서 법원에서 그 영장을 갖다 기각시켰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버리자. 이거 민주당이 나가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 지금 국회에서 입법 기능이 그냥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럼 대한민국 사부 체계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걸 갖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냥 특별재판부가 다 판단해버리고 나면은 그럼 대한민국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이런 판단을 다시 통해 가지고 또 기존 사법 체계에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듯한 이런 입법 행위는 어떤 경우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일단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 과정입니다. 그 제가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란 특별법이 통과될 때 그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같이 따라갔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해야 되는 거죠. 특검법 처음에? 예, 특검법을 할 때. 특검법을 할 때죠. 내란 특별법이 아니고. 예, 특검법을 할 때. 저는 그게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검법 정도가 아니라 내란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반민특위법처럼 내란 특별법 정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그 내부적으로 찬반 여론이 있고 아직 정부하고 여당 간에 입장 조율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또 고민해야 될 게 내란 특별재판부 저도 뭐 그 이걸 처음부터 그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면 아마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걸릴 거예요. 그 법안 통과에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통과하고 나서도 또 이제 뭐 또 위헌 여부니 이런 걸 그 야권이나 또 해당 그 저 수사 대상자는 자기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등이 지금 하면 또 이 논란이 또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문제가 논란이 될 텐데 당초에 이게 그 정권 초기에 그 특검법 통과시키고 할 때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의 설치의 필요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떠나서 대법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법원도 국민적 여론이 있고 의혹이 있을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도 그 윤석열 내란 그 재판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경우는 논란이 됐고 재판 운영의 중립성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쟁점이 됐고 상당한 불신 여부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기현 판사는 이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기현 판사가 한 건 아니에요. 영장 전담 판사 한 거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기현 판사 정도가 문제가 되는 판사들, 논란이 되는 판사들은 저는 조금 더 인사조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이런 논란을 해소하려는 재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대법원에 조금 그 어떤 일처리 방식이 좀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후 단독회담을 약속하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의 단독회담 요청 뭐 당연한 수순인가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우여곡절을 겪고 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
또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지층의 강한 입장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 결과를 갖다 설명 보고받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버리면은 자기가 좀 못쓰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물론 어제 일요일 날 뭐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여장 당직자를 임명했지만 네. 아직까지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외에 또 많은 당직자들의 임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 체제가 좀 일정 부분 당내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자신이 또 여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또 가져가야 하는 야당의 또 체질로서 그런 여야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입장이 좀 정리가 돼요. 정리정돈이 돼줘야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당정 일체감을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인데 아직까지 이 제1야당 사람들 갖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고 악수 한번 손을 한번 내밀지 않는 저런 당대표 보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당정 간에 상당한 엇박자를 내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임원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이나 윤리 규정 내지는 뭐 안 그러면 검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이건 징계 조치 먹여야 된다고 봐요. 예?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법률로서도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주재한 검사장에 의해서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런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 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킨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방치하고 당정 관계에서도 그건 좀 정리해 주시고요. 뭐 이런 엄청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장동혁 대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앞으로 좋아요. 이번 일본 미국 그런 간시 협상 관련한 정상회담 이 순방 결과 자기도 설명 보고 받고 입장 그 대신 그 다음에 1대1로 좀 대통령하고의 단독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정도로 좀 본인 절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쪽에서 좀 판단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가지면 충분하게 그거는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야관계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또 야당 대표 시절에 1대1 회동을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필요하냐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아마 이거 갖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꼭 안 한다. 뭐 이럴진 않으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첫 번째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당직자 임명 이제 겨우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기 주요 핵심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뭐를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지를 좀 준비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아마 그 모델이 될 만한 것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똑같이 1대1은 아니었고 옆에 이제 정책위 의장이나 그 비서실장을 이제 대동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대표가 한 15분 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 그 방식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또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타자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의미와 배경,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는 좀 잠시 미루고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최근 동북아 질서, 세계 질서가 불안정 속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결 구도가 동북아에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 신냉전 구도의 가장 큰 두 축이 한미일과 북중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 정상회담 거쳐서 한미 정상회담 다녀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쪽 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중국에서 아마 전승절 승전식 이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함으로써 북중러 3자가 또다시 한 곳에 모이는 이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동북아에 좀 상징적으로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양한 그 국제정치적인 변수들이 이번에 그 전승절 행사에 많은 각국들의 전략적 계산들이 좀 복잡하게 좀 주판화를 튕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좀 불편했지 않습니까? 불편한 감정을 가졌는데 푸틴과 김정은을 동시에 초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동안의 전승절 행사는 성대하게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김정은과 푸틴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정은 변수였거든요. 아, 네. 김정은이 본래 이제 북한의 독특한 수령제 시스템에 의해서 혼자 독보적으로 빚을 받는 그런 단독 정상회담은 갔습니다만 n분의 1로 자기가 참석하는 이런 다자회의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초청을 안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그걸 수락을 했고 천안문 막루에 이른바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이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다자 외교 무대가 처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의 아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약간의 긴장과 협력이 계속 공존했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도 최근에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기술적으로도 안보적으로 상당히 밀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은도 이 기회에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전략적으로 좀 격상시키려는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3국 정상회담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승절 기념행사에 3명의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마 양자 간에 북러 정상회담이나 또는 중러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중러 3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공식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흔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자 정상회담보다는 이른바 북중러의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공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에 편중됐던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의 어떤 자기의 전략적 균형추를 좀 다시 확보하려는 이런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3자의 어떤 상징적 장면을 연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엽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10월 10일이 북한으로서는 당창건 기념일이고 또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서 8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초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이 답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네. 특히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2019년에 한번 북중수교 7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이번 10월 10일 날 당창건 기념일에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급에서 높은 서열에 이제 중국 인사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0월 10일 전승절 기념행사에 시진핑의 답방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동북아 정세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가 높았고 그래서 우리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 가서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다시 정착이 되면서 한미일 또는 북중러가 이제 새로운 이 진영 구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만 안착할 수 없는 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한반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또 경제 협력과 전략 관계라는 또 동북아의 또 전략적 관계가 또 있고요. 또 미국과는 또 양자 관계에서는 또 관세 전쟁을 풀어야 될 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또 과거 역사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양 진영의 구도를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긴 하되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의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하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한중 관계 또는 한미 관세 전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이 동북아에서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의 층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는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기조만 가지고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체적 그 동북아 질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저는 방정식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김정은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그 트럼프의 어떤 김정은 만남은 성사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공식 회담과 한 차례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원했던 비핵화는 전혀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뒷전으로 밀리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파탄으로 갔기 때문에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인정하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북아 질서의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국가 이익에 맞춰서 잘 조율해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만남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해서 우리가 방관자로서 패싱을 당하거나 또는 북한을 핵국가로서 전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기본 어떤 이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지나친 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실속 있게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익과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원칙에 얼마나 합당하게 진행될지를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접고 페이스메이커, 조력자 역할로 말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정도를 낮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운전자로는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핸들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방관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김정은의 이른바 선핵 보유 인정 그리고 핵 무장 국가로서의 핵 군축으로의 회담을 김정은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어떤 사용 이런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그냥 제3자로서 팔짱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3단계론, 동결, 축소, 비핵화 이 현실적인 방안인가요? 일단은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수도 많은 단계적 접근들이 예전에 제네바 합의라든지 또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일상합의라든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진행되다가 계속 결렬됐던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 접근은 타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 불신과 실패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전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전승절 행사에 앞서서 어제부터는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참석자 면면을 보면 중국이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SCO 그 상하이 협력기구는 과거 이제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연방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이제 다자 기구를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확대 발전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반서방 연대 다자 협의 기구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이제 이른바 반미 성향의 국가들 또 중립적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직전에 이 텐진에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 다자회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것은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를 데려오고 김정은을 데려오고 인도 모디 총리를 데려오고 이란의 대통령을 데려와서 이른바 미국 주도 트럼프 주도의 일방적 세계 질서 미국화된 질서를 다자주의로 저는 분명히 자기가 저항하겠다 또는 다자주의 어떤 필요성들을 발신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푸틴과 러시아도 아마 그런 다자주의의 공정한 세계 질서라는 명분 하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들을 분명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남북 간의 접촉 쉽지는 않겠죠? 네, 뭐 어제 조현 외교장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뭐 북중러 3자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우원식 의장이 의례적으로 의전서열을 갖고 참석을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거나 뭐 대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 대한민국. 네. 또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행사에도 우리는 또 중국을 초청해야 되는 행사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리해 주시고요. 비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 차원의 동북아 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현명하게 파도를 넘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